나의 손은 더럽혀져도 조선의 기초는 깨끗해야 한다. 공신숙청, 권력요간인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지금 치지 않으면 훗날 내 아들 세종이 이들에게 휘둘릴 것이다. 라는 태종의 비상한 마음이었습니다. 태종의 모든 책략의 종착역은 결국 세종대왕이었습니다. 본인이 모든 악역을 도맡아 처리했기에 세종은 평화롭게 학문과 백성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종실록 18년의 대장정 속에서 태종 이방원이 던졌던 승부수, 그 비상한 책략은 무엇이었는지 깊이 추적해봅니다. 태조 이성계가 막내 아들 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정도전이 왕자들이 거느린 사병을 없애는 사병혁파를 단행합니다. 이것은 이방원에게 단순한 사병의 산이 아니라 너의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정도전의 책략은 재상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왕은 상징적인 존재로 두고 똑똑한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시스템을 만들려 한 것이죠. 이방원은 이 시스템에서 자신을 설 자리가 없음을 직감하고 생존을 위한 역공을 준비합니다. 이방원은 군사를 일으켜 왕궁을 점령하기 전 가장 먼저 정도전을 찾아가 제거합니다. 칼이 아닌 머리를 먼저 친 것입니다. 이방원의 책략은 명확했습니다. 군대보다 무서운 것은 정도전의 머리다. 기습의 핵심은 상대의 지휘부를 마비시키는 것이었죠. 이 한 번의 결단으로 정도전이 공들여 쌓은 신권 시스템은 단숨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방석과 방번 그리고 정도전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방원은 권력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왕위에 오르지 않고 둘째 형 정종을 왕으로 세우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이것은 명분관리라는 고도의 책략이었습니다. 바로 왕이 되면 반역자라는 꼬리표가 붙지만 형을 먼저 세우면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은 충신의 모양새를 갖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힘뿐만 아니라 여론을 다루는 법도 알고 있었던 천재였습니다. 이방원의 형인 이방간이 박포와 공모하여 군사를 일으킵니다. 이방원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단숨에 반란군을 진압합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형을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냅니다. 여기서 이방원의 책략은 명분회복이었습니다. 1차 난 때 동생들을 죽였다는 비난을 씻기 위해 형인 방간을 살려둠으로써 나는 형제를 아는 사람이다 라는 데이터를 백성과 신하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적을 죽이는 것보다 나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큰 이득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조차 결코 건들릴 수 없었던 성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실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종 18년의 대장정을 그 누구도 왜곡할 수 없었던 태종실록의 기록을 바탕으로 다시 재구성해 봅니다. 기록 뒤에 숨겨진 태종의 비상한 책략, 그 진실의 문을 추적해 봅니다. 태종 1년 마침내 이방원이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즉위합니다. 태종은 즉시 6조 직계제를 명합니다. 태종은 국가행정의 핵심인 6개 부서, 즉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 세금과 경제를 맡은 호조, 예절과 교육의 예조 군사와 국방에, 병조법 집행과 형벌의 형조, 그리고 토목과 건설을 담당하는 공조의 판서들이 임금에게 직접 업무를 보고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의정부 정승들을 거치던 복잡한 절차를 없애고 왕이 이 6개 부서를 직접 지휘하는 6조 직계제를 통해 국정 운영의 속도와 효율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권력을 나누어 갖는 것을 차단하고 왕이 국가의 모든 인사, 재정, 군사 데이터를 직접 장악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2년 함경도 지역에서 태조 이성계의 지지를 받은 조사이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태종은 당황하지 않고
직접 군대를 지휘하여 이를 신속하고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 태종은 자신에게 반대하던 동북면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고 전국의 무력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란 진압을 넘어 아버지 이성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증명하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 통제권을 입증하여 조선 내부에 더 이상의 반란이 불가능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태종은 명나라로부터 조선의 정식 국왕으로 인정받는 고인과 인장을 받아내며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로써 태종은 국제사회에서 조선의 합법적인 통치자로 공인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주권을 확립하여 내부의 불만 세력들이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글로벌 방화벽을 친 것입니다. 태종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듬고 관리들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엄격한 인사, 국가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는 확실한 보상을, 태만한 자에게는 엄중한 벌을 내려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판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적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3년 태종은 주자소를 세우고 서양보다 훨씬 앞선 금속활자인 개미제를 만들게 합니다. 왕이 직접 구리와 사제를 털어 책을 찍어 내게 한 사건입니다. 지식은 곧 권력입니다. 태종은 유교 경전과 법전 등을 대량으로 찍어냄으로써 왕이 정한 통치 철학을 전국 관리와 선비들에게 직접 전달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왕의 의지를 전국에 전파하는 지식 시스템의 국유화를 노린 비상한 전략이었습니다. 억울한 백성이 대궐 밖에 북을 쳐서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신문고 제도를 확립합니다. 겉으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제도의 숨은 책략은 정보망의 직통화입니다. 중간 관리나 세력가들이 왕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백성의 목소리를 빌려 부패한 관리들을 감시하고 쳐낼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백성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선언으로 신하들의 길을 꺾은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태종의 책사이자 1등 공신인 하륜을 다시 정승의 자리에 앉히며 국정 운영을 맡깁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공신들의 세력은 교묘하게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태종은 한 명의 천재를 활용해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게 했습니다. 이는 공신들이 때를 지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왕과 정승이 1대1로 소통하며 신속한 결단을 내리는 효율적인 수직 구조를 완성하려는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칼로 얻은 나라는 칼로 망하지만 기록과 소통으로 다진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이렇게 태종실록 3년은 공포가 아닌 문명과 제도로 승부수를 던진 해입니다. 태종 4년은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다시 수도를 옮기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다만 형제 살육의 비극이 서린 경복궁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자연지형을 살린 새로운 궁궐인 창덕궁 건립을 지시하며 천도를 본격화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구세력들이 버티고 있는 개경의 전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또한 피해 기억이 남아있는 경복궁 대신 자신만의 새로운 집무실인 창덕궁을 셈으로써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어내고 오직 왕의 권위만이 바로서는 새로운 정치적 성질을 구축하려 했던 것입니다. 태종은 천도 결정과 함께 이조와 병조를 비롯한 핵심 중앙 관청들을 한양으로 우선 배치하고 수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리들의 직무체계를 엄격히 다듬었습니다. 수도를 옮기는 거대한 혼란기를 틈타왕에게 비협조적인 신하들은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고
충성스러운 실무진 중심으로 권력을 재편하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한양의 성곽을 정비하고 도성주위의 군사 배치 계획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특히 수도를 옮기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치안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왕을 호위하는 내금위 등의 정예 병력을 확충했습니다. 새로운 수도인 한양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대 세력의 기습이나 혼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국가 생산 라인을 한양으로 옮기며 최적화했습니다. 태종 5년 마침내 개경을 떠나 공식적으로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새로 건립된 창덕궁에 머물며 한양을 조선의 명실 상부한 수도로 선포하고 중앙의 모든 관청을 도성 안에 배치하며 완벽한 행정 네트워크를 가동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잔재가 남은 개경이라는 낡은 기판을 완전히 버리고 왕의 의지대로 설계된 새로운 기판 한양에서 정치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세력의 간섭을 차단하고 오직 임금의 명령이 즉각 실현되는 독자적인 통치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던 강력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한양 도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홍수와 오물 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계천의 전신인 개천을 대대적으로 파내게 했습니다. 수만 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물길을 정비하고 다리를 놓아 한양이 거대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도성 안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수도 이전에 불안해하던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도시의 혈관인 물길을 정비함으로써 왕권이 백성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주고 한양을 영원한 수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인프라 경영이었습니다. 태종은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세금을 매길 땅을 명확히 구분하는 양전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특히 권력자들이 세금을 피하려 숨겨두었던 땅인 은결을 샅샅이 찾아내 국가 장부에 기록하고 국가의 재정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지 않던 기득권의 경제적 기반을 악화시키고 국가의 금고를 채워 강력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6년은 관리들의 잘못을 비판하는 기관인 사간원을 독립시켜 왕의 직속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간원의 신하들은 대신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임금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승과 판서들이 끼리끼리 모여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왕이 직접 언론이라는 칼을 쥐려 했던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이용해 신하들의 기득권을 견제하고 모든 정보가 왕에게 집중되도록 하여 조선의 정치적 풍파 따을 제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태종은 전국의 사찰 숫자를 대폭 줄이고 저리 소유했던 방대한 토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의 자원으로 환수했습니다. 수많은 사찰 노비들은 군인이나 국가의 노동력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종교 세력으로 새나가는 국가의 재산을 회수하여 금고를 채우기 위한 강력한 경제적 승부수였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던 불교의 경제력을 국방력 강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에너지로 전환하려 했던 것입니다. 태종은 하급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엄격히 단속하고 실무 중심의 관직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공을 세운 자에게는 보상을, 법을 어긴 자에게는 가차없는 벌을 내려 행정의 기강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기판 위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류를 잡아내어 국가라는 기계가 오직 왕의 명령대로만 오작동 없이 돌아가게 하려는 설계였습니다. 태종 7년은 자신의 왕위 등극의 1등, 공신이었던 처남들, 즉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를 정역적으로 탄핵하고 유배 보냈습니다.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고 세자의 앞날을 어지럽히려 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이로써 막강했던 외척 세력인 여흥 민씨 가문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어린 아들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외삼촌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외척의 발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비정한 책략이었습니다. 왕권은 나눌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미래의 불안 요소를 자신의 대에서 피를 묻혀가며 미리 정리한 것입니다. 태종은 갑작스럽게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선의 의사를 발표하며 신하들을 시험했습니다. 이때 민씨 형제들이 기뻐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세자에게 줄을 서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빌미로 숙청의 명분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리를 물러나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권력에 욕심이 있는지, 누가 진정으로 왕에게 충성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짜 퇴장 선언을 통해 숨어있던 반대파와 야심가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한꺼번에 소탕하려 했던 태종의 치밀한 정치적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8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종은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중히 예우하며 국가적 혼란을 수습했고, 이로써 개국 공신들과 창업세대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래를 넘어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태조의 권위까지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이방원의 시대가 완성되었음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였습니다. 창업주의 서거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공백을 차단하고 왕위 정통성에 대한 모든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고도의 안정화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수도 한양의 행정구역과 기능을 더욱 세밀하게 정비하고 중앙부처 간의 업무 중복을 제거하여 보고 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모든 국책사업은 왕의 최종 승인을 거쳐야만 실행될 수 있도록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저항과 시간 낭비를 제거하여 왕의 결단이 곧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직결 통치 시스템의 정착이었습니다. 태종의 신념이 행정망 구석구석에 스며들게 하여 누구도 왕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도록 회로를 고정한 고도의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9년은 군사 업무를 총괄하는 삼군부 의돈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궁원령과 군정권을 엄격히 분리하여 모든 군사 지휘권이 국왕에게 집중되도록 개편했습니다. 이로써 공신이나 종친들이 군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물리력이 오직 왕이라는 중앙 컨트롤러에만 연결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왕 이외에는 누구도 군사를 움직일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하여 제2의 반란 가능성을 아예 제거하고 조선이라는 기판 위에서 오직 임금의 명령만이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되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태종은 전국의 8도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지방에 파견된 수령들의 업무 실적을 수시로 보고받는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방 관리들이 현지 세력과 결탁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찰관을 파견하여 부패와 비리를 엄격히 단속했습니다. 이것은 한양뿐만 아니라 팔도강산 구석구석까지 왕의 시야 아래 두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중앙의 명령이 지방 말단까지 오차없이 전달되도록 행정회로를 정밀하게 닦아놓음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왕의 통치권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실시간 통제망을 구축하려 했던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관리들의 비리를 감시하는 사헌부와 또 정책을 비판하는 사간원의 기능을 더욱 활성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 대신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거나 파벌을 만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고 법에 어긋나는 행동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즉각 처벌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 사이에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왕권 이외에 어떠한 비공식 권력도 생기지 못하게 하려는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관리들이 오직 법과 임금의 눈치만을 보게 만들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사적인 욕심에 의해 오작동하지 않도록 방화벽을 더욱 높게 쌓은 것입니다. 태종 10년은 유배 중이던 천안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에게 마침내 자진할 것을 명령하여 처가 세력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태종은 1등 공신이자 가족이었던 이들을 처단함으로써 왕실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어떤 외세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훗날 어린 아들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외가 친척들이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 정치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기 위한 최후의 책략이었습니다. 비록 원경 왕후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지만 왕권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는 원칙을 위해 자신에 대해서 모든 피를 묻히고 가겠다는 비정한 성군의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지방도시의 토착 세력이었던 향리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그들의 자제들을 중앙의 감시 아래 두는 등 지방자치 염 세력을 무력화했습니다. 모든 지방행정은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이 직접 장악하게 하여 지방의 작은 고을까지 한양의 지시가 곧바로 내려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하나의 단일 회로로 연결하여 지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력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앙의 에너지가 지방 말단까지 오차없이 전달되게 함으로써 조선 전체를 왕이 직접 통제하는 거대한 기계 장치처럼 만들고자 했던 태종의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북방의 여진족들이 국경을 침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의 방어체계를 정밀하게 재점검했습니다. 이것은 내부의 권력 정리가 끝난 시점에서 외부의 위협이 국가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국경 방화벽을 튼튼히 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세종이 내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북방의 골칫거리들을 미리 평정에 두려 했던 태종의 선제적인 국방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11년은 수도 한양의 각 구역에 공립학교인 오부학당을 설립하고 성균관을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유교 교육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인재들이 오직 유교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의 구습을 완전히 지우고 왕에게 충성하는 조선판 엘리트들을 길러내기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었습니다. 국가의 운영체제인 유교 이념을 젊은 인재들의 머릿속에 미리 설치함으로써 훗날 신하들이 왕의 정책의 딴소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적 표준화를 노린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임금과 신하가 유교 경전을 토론하는 경연을 자주 거르거나 중단시켰습니다. 학문적 토론보다는 실질적인 정무보고와 결제에 집중하며 대신들이 유교적 명분을 내세워 왕의 결정을 가로막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성인의 가르침이라는 명분을 무기로 왕권을 견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이론에 밝은 선비들보다 실무에 능한 관료들을 중용하여 국정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최종 결정은 오직 왕의 실무적 판단에 따른다는 강력한 리더십을 과시한 것입니다. 태종은 관리들의 비리와 행실을 조사하는 사헌부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중앙의 고위 관리부터 지방의 말단 공무원까지 법에 어긋나거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자들을 엄격히 찾아내어 처벌하고 그 내용을 왕에게 즉각 보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조정 내부에 어떠한 비공식적인 파벌이나 부정부패에 싹이 트지 못하도록 실시간 보안 감시망을 가동한 것입니다. 관리들이 오직 법과 임금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만들어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장치가 단 하나의 오작동 없이 왕의 설계대로만 돌아가게 하려는 철저한 통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11년의 이 교육과 감찰 시스템은 훗날 세종대왕 시대에 수많은 인재가 쏟아져 나오는 튼튼한 토양이 되었습니다. 태종 12년은 한양의 중심거리인 종로 일대에 수백 칸의 대규모 상가 건물인시전 행랑을 건설했습니다. 이곳에 전국의 상인들을 모으고 특정 물목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국가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양을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자금이 모이는 경제허브로 만들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상업활동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어 재정을 확보하고 물가 조절권을 왕이 직접 쥐려 했던 것입니다. 도시의 혈관인 개천을 뚫은 데 이어 이제는 그 위에 돈이 흐르는 경제 회로를 깔아 조선의 심장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낡은 기판을 버린 태종의 안목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심장 종로를 만들었습니다. 태종은 중죄인을 다루는 의금부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왕의 명령을 직접 받드는 사법기구로 확고히 했습니다. 반역이나 고위관료의 비리를 다룰 때 일반적인 법 절차를 뛰어넘어 왕이 직접 신문하고 판결하는 빈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법망 뒤에 숨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수단이었습니다. 사원부가 관리해 일상을 감시한다면 의금부는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를 즉각 제거하는 정밀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법 위에 왕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신들이 태종은 쌀이나 배 대신 종이로 만든 돈인 저하를 백성들이 강제로 사용하게끔 법을 강화했습니다. 관청에 물건을 샀거나 세금을 낼 때 반드시 저화를 사용하도록 하여 물물교환 중심의 경제체제를 화폐 중심으로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흩어져 있는 실물 자산을 국가가 통제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화폐 발행권을 왕이 쥐고 경제의 흐름을 데이터화하여 누구에게 얼마의 재산이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백성들의 반발은 컸으나 국가가 경제 시스템에 운영체제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12년의 사법적 조치들은 조선이 단순한 농업 국가를 넘어 체계적인 통치 시스템을 갖춘 근대적 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태종 13년은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신분증인 호패를 차게 하는 호패법을 전국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신분과 직업 거주지를 기록한 이 작은 나무판은 조선의 모든 남성을 국가의 통제 아래 두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의 인적 자원을 데이터화하여 세금 누수와 군역 기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국가라는 시스템에 등록시킴으로써 재정과 군사력의 기초를 완벽하게 다진 것입니다. 태종은 전국의 행정구역을 경기 충청, 경상 전라, 황해, 강원 함길, 평안도에 팔도 체제로 정비하고 각 도의 명칭과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한민국 행정구역의 모태가 되는 역사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 전역을 중앙의 통치권 아래 하나로 묶어 단일 행정 회로를 완성하기 위한 표석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특수성은 인정하면서도 모든 보고와 결재는 한양의 국왕에게 집중되도록 설계하여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판 위에서 단 하나의 사각지대도 남기지 않겠다는 태종의 의지가 반영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백성이나 하급 관리가 지방관을 고소하지 못하게 하는 수령고소금지법을 더욱 엄격히 적용했습니다. 비록 수령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위를 흔드는 행위를 금지하여 지방 행정 권위를 높였습니다.
이것은 하극상을 막고 국가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여 통치 시스템의 안정을 꾀하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지방관을 임금의 대리인으로 대우함으로써 왕권의 권위가 지방 말단까지 미치게 하고 불필요한 고소고발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차단하여 오직 국정 결과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입니다. 태종 14년은 국정의 핵심인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의 판서들이 의정부 정승들을 거치지 않고 임금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6조직계제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국무총리 격인 의정부 권한은 유명무실해졌고 국가의 모든 실무는 왕의 직접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승들이 왕권을 견제하는 병목 현상을 완전히 뚫어버리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내가 직접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의지 아래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서 중간 기어들을 제거하고 왕이라는 엔진이 바퀴를 직접 돌리게 하여 국정 운영의 속도와 강도를 극대화한 것입니다. 태종은 업무가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관청들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수십 개의 하급 기관을 정리하여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각 부서의 책임과 권한을 더욱 명백히 규정하여 관리들이 오직 정해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여러 관청에 걸쳐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직 다이어트였습니다. 국가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행정 회로를 단순하게 설계하여 왕의 명령이 어디서 어떻게 집행되는지 한눈에 파악하려 했던 태종의 치밀한 경영 감각이었습니다. 태종은 사형수와 같은 중죄인의 판결을 신중히 하기 위해 3번에 걸쳐 심사하는 삼복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최종 판결의 열쇠는 항상 왕이 직접 쥐위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백성의 목숨을 결정하는 최후의 권한이 오직 국왕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임금이라는 명분과 생사여탈권을 쥔 강력한 군주라는 실리를 동시에 챙긴 고도의 책략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법을 이용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막고 백성들이 오직 왕만을 공정한 심판자로 믿게 만들어 민심의 지지를 왕권으로 결집시킨 것입니다. 태종 14년은 정승들의 힘을 빼고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킨 해입니다. 태종 15년은 태종이 다시 한번 왕위를 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선의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신하들이 당황하며 만류하는 가운데 태종은 이 기회를 통해 조정 내부에서 누가 진정으로 왕권에 순응하는지 혹은 누가 섣불리 권력에 이동에 동요하는지를 예리하게 살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임 선언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세한 균열을 찾아내기 위한 정치적 정밀 진단이었습니다. 가짜 퇴장을 예고함으로써 숨어있던 야심가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누구도 내 허락 없이 권력의 차기 구도를 논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날린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태종은 뇌물을 받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을 괴롭힌 고위 관리들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파면하거나 유배 보냈습니다. 특히 왕의 친인척이나 공신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겼을 경우 단호하게 처벌하며 법 앞은 평등과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았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관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책략이었습니다. 관리들의 부패가 왕권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국가의 모든 에너지는 오직 법과 국왕의 의지대로만 흐른다는 무결점 행정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했던 태종의 집요한 책략이었습니다. 태종은 지방 수령뿐만 아니라 그들을 추천하거나 감독하는
관리들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지방에서 발생하는 작은 오류조차 중앙의 책임자에게 보고되게 하고 실적이 부진한 지방과는 즉각 교체하여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명령이 지방 구석구석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전달되게 하려는 행정의 수직화 책략이었습니다. 지방 권력이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전국을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묶어 왕이 한양에 앉아서도 팔도강산의 모든 움직임을 한 손에 파악하려 했던 철저한 통제 경영의 책략이었습니다. 태종 15년의 이 치밀한 내부 정리는 훗날 세종대왕이 마음 놓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깨끗한 도화지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태종 16년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오른팔이자 왕이 등극의 1등, 공신이었던 이숙번을 정역적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이숙번이 공신이라는 지위를 믿고 오만하게 행동하며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이유였습니다. 태종은 한때 형제처럼 아끼던 동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자 가차없이 쳐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라는 국가 시스템의 특권층은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왕의 명령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누구든 제거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신하들이 파벌을 만들거나 세력화하는 것을 뿌리째 뽑아버린 것입니다. 오직 왕만이 유일한 권력의 정점임을 보여준 비정한 승부수였습니다. 태종은 이미 시행 중인 육조 직계제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각 판서가 보고하는 형식을 표준화하고 왕이 직접 내린 지시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결과 보고를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단순한 명령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임금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신하들이 실무를 핑계로 왕의 눈을 속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밀 감시 책략이었습니다. 모든 행정 데이터를 왕이 직접 장악하여 신하들이 딴 마음을 품을 틈을 주지 않는 완벽한 통치 회로를 가동한 것입니다. 태종 16년은 이숙번이라는 거물급 인사를 제거함으로써 조선에 더 이상 왕의 권위에 도전할 세력이 없음을 증명한 해입니다. 태종 17년은 이미 숙청된 천안 민무구 민무질 동생들인 민무율과 민무회마저 유배 보내며 여흥민 씨 가문을 완전히 무력화했습니다. 세자에게 주를 대려하거나 왕실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려 한 모든 외척 세력을 쉼없이 몰아붙인 찌끝에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훗날 새로운 임금이 등극했을 때 외가가 권력의 중심에 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방역의 완성이었습니다. 내 대에서 모든 악업을 끝내야 아들이 성군이 될 수 있다는 던 태종의 비장한 결단이었으며 왕권주의에 어떠한 부속회로 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태종은 세자 양녕대군의 계속되는 이탈과 학문 태만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세자의 스승들을 교체하고 세자 주변의 인물들을 엄히 다스리는 등 후계자 교육에 고삐를 바짝 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훈계를 넘어 세자가 왕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마지막 검증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를 운영할 차세대 엔진에 문제가 생겼음을 감지하고 이를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리더에게는 나라를 맡길 수 없다는 태종의 냉철한 리더십이 발동된 것으로 훗날 세종의로의 교체를 염두에 둔 치밀한 관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태종은 전국적인 흉년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국가 창고를 열고 곡식을 빌려주는 환곡 제도를
엄격히 관리하게 했습니다. 관리들이 구율미를 가로채거나 백성을 수탈하지 못하도록 암행 감찰을 강화하고 기근 상황을 직접 보고받으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왕권이 결국 백성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통치 책략이었습니다. 행정 시스템이 위기던 상황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왕권의 정당성을 백성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어주려 했던 것입니다. 태종 17년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와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진 해였습니다. 태종 18년 6월 오랜 기간 방황하며 리더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지 못한 장남 양녕대군을 정역 폐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학문이 깊고 정무 능력이 뛰어난 셋째 아들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했습니다. 어진 이를 골라야 한다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조선 최초의 후계자 교체였습니다. 이것은 혈통보다 능력을 우선시하여 조선 500년 미래를 보장받기 위한 승부수였습니다. 단순히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할 가장 완벽한 중앙 처리 장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라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가장 똑똑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태종의 절박한 책임감이 담긴 결단이었습니다. 세자 교체 후 불과 2달 뒤 태종은 정역적으로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산광으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태종은 완전히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군사권과 중요던 인사권을 여전히 쥐고 있으면서 22세의 젊은 왕 세종이 국정 운영의 기초를 배울 수 있도록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공백 없이 가장 안정적으로 세대 교체를 이루기 위한 치밀한 책략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왕이라는 직함을 먼저 주어 권위를 세워주되 위험한 일 군사와 숙청은 자신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세종에게 가해질 정치적 공격을 원천 차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태종은 상왕이 된 후에도 국가의 중대사인 군사 문제는 내가 결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 지휘 체계에 혼란을 막고 세종이 오직 유교적 민본 정치와 문화 창달에만 전념할 수 있는 무결점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비난과 비정한 피해 숙청은 자신이 짊어지고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이것은 아들 세종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한 태종의 마지막 헌신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깨끗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자신은 끝까지 칼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악업은 내가 지고 갈 터이니 너는 오직 백성만을 위한 왕이 되어라 라는 비정한 부성애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태종 18년은 이방원이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 해입니다. 태종 즉위 18년 거인은 마침내 무거운 면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아들의 앞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랐던 아버지. 그의 모든 비정함은 오직 100년 뒤의 평화를 내다본 가장 고독한 책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해 고독한 책략을 세워야 했던 세월들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태종 이방원 18년 일대기 그 대장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